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9월의 마지막 날이 끝나가고 있는데 증시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옆나라 일본이 야속하기만 한 오늘 하루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오늘 아침부터 니케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막 하락하더니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은 우리 계좌가 박살날 정도로 그 정도로 낙폭이 매우 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갑자기 니케이가 왜 이렇게 빠지나 봤더니 야, 이름에서 그 이유가 있었네요. 이 시바 시게루 총리가 당선되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총리 당선으로 정책의 방향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기존 정책인 기시다 정책을 계승해 큰 폭의 변화는 없다고 하지만 그런데 세금 쪽이 문제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금투세와 비슷하게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득세 개편, 법인 증세, 방위 증세 요런 것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일본 증시가 바로 발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금투세가 하니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한 거랑 비슷한 거겠죠. 이 와중에 금리 인상이 노호기적이다 보니까 8월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 이런 것들까지 동시에 나타나면서 오늘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방금 전에 속보가 뜨더라고요. 이제 10월 4일 그쯤 되면은 민주당 쪽에서 금투세에 대해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무리 못해도 유예는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혹시나 폐지란 이야기가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빨리 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왕이면은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 여기는 뭔가요? 중국 증시 미쳤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급락하는 가운데 중국 증시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요. 상해 종합은 5%나 넘게 상승, 심천은 이제 9%나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책이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불타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심천은 17%가 상승했고 상해는 12% 상승했는데 오늘 또 연이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민되는 건 이겁니다. 야, 중국 ETF 사야 되나? 이제 막 고민되기 시작하죠. 거기에 대해서 증권가의 방향은 분분하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0월 중순까지는 일단 올라갈 것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상해 종합지수는 2010년 이후부터 보자면은 국경절 이후 첫 주에 12번이나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확률이 크다 이렇게 진단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 반면 SK증권은 단기간 너무 많이 급등하긴 했죠. 다시 한번 차트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거의 몇 개월 동안 하락한 거를 단 일주일 만에 회복하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분명 차익 실현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고요. 다만 증시가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여기서 사자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은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가져온 실물 경기 불안이 금융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구조적인 둔화 요인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올랐을 때 중국에 투자한 게 있다면 빠르게 매도하고 튀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뭐가 정답일지도 우리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이 오르던 떨어지던 우리나라 증시는 안 좋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전체적인 이머징 마켓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인도 이런 나라가 들어있는 이머징 시장 내에서 중국의 비중이 큰데 그동안 중국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와가지고 막 인도 가고 한국 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거든요. 지금 이거 들으시면 좀 의아하시긴 하겠지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돈 들어온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날아가 버리면은,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 다 또 가지 않겠습니까?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뺏어갈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뺏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 증시가 또 좋아지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9월이 마무리되고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10월이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일단 내일은 휴장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일정을 주목해야 되는가? 10월 1일 미국 ISM 제조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8월과 9월에 부진한 지표가 나왔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연준 위원들의 연설, 중국 PMI, 미국 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회 요런 것들도 관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방향은 어떨까? NH는 코스피 2580에서 2750으로 예상을 하고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철강, 화학, 반도체,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인 헬스케어, 금융 이쪽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번 주는 징검다리 휴일이다 보니까 사실 증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테마주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렇게 정신 없을 때는 굳이 무리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물 흐른 대로 두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파업 내일부터 극적 타결이라는 이러한 단어는 보통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파업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그냥 파업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 진행될 미국 항만 파업에 대한 걱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미국의 30개 항구가 폐쇄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침 일본 증시도 안 좋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하락하는 모습인데 결국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인버스터 성격을 가지는 사료, 해운주가 추가 상승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과연 내일 극적 타결이라는 단어가 등장할지 보도록 하고 혹시나 상태가 좀 안 좋고 증시가 안 좋다면은 왼쪽에 보이는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뭐 STX 그린 로지스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단기간 급등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세적 상승일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달걀까지 비싸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걀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류 독감,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달걀 선호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2019년 대비 60%나 오른 가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가 조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하네요. 호주 맥도날드에서는 맥모닝 서비스도 일시 중단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식으로 음식 원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결국 또 인플레 걱정이 나오는 게 매우 큰 걱정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음식료 관련주는 당연히 볼 필요가 있겠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은 실적이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가격 상승이 잇따라 오기 때문에 작년이랑 재작년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뭐 라면 가격 올리고 치킨 가격 올리고 별의별 거 다 올라가면서 음식료 관련주가 매우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에그플레이션 등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음식료 기업들 실적도 좋으니까요. 다음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아했던 김밥. 그런데 요즘은 솔직히 가격 때문에 잘 안 사 먹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탄수화물 기피 현상 때문에 장사가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김밥은 팔면 팔수록 손해일 지경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올해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은 폭등했는데요. 김밥은 가격을 올리고 있지 못해요. 김 가격만 봐도 10장 기준 988원에서 1363원. 그러니까 김밥 한 줄에 들어가는 김 한 장. 그게 130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김밥 가격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올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김밥 가격 많이 오르기도 했고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상당히 심하죠. 만약에 김밥이 5,000원이 넘어간다. 야, 그러면 누가 김밥 먹겠습니까? 그냥 옆에 가서 뜨끈한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말죠. 게다가 또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김밥을 뭐 2,000원대에 물론 맛은 다르지만 그렇게 싸게 팔다 보니까 김밥 가격을 올리기가 힘들고 그래서 팔면 팔수록 손해다. 이러한 얘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밥 프랜차이즈 여기가 안 좋으면 진짜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은 작년이랑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이미 반토막 났거나 적자까지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쪽에서는 노이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빠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도심을 처음으로 공습까지 했다고 하네요. 다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 내 미국인 철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확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친구도 인버스 성격 가지고 있겠죠. 스페코, 휴니드 등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무려 1억대 누적 생산. 전 세계 인구수가 8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까지 만든 차량이 무려 1억대, 엄청난 숫자인 거죠. 1967년부터 이후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며 가장 많이 만든 차는 아반떼라고 합니다. 1,500만 대나 생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엑센트 지금은 없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아직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 대가 팔렸다고 하고
그리고 소나타는 900만, 투싼도 900만, 산타페를 600만 대로 참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차의 업력도 길어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참고로 전 세계에서 1억 대를 넘게 만든 회사는 폭스바겐, 토요타, GM, 포드 등으로 업력이 100년 정도 된 회사들 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땅덩이도 작고 인구수도 적은 한국에서 이렇게 대단한 기업이 나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2주 신고가 기업은 바로 퓨처캠이라는 기업입니다.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및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 주요 제품으로는 알츠하이머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알자뷰, 파킨슨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피리뷰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일단은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방사성 의약품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전립선 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면서 기대감이 커졌다고 하네요. 다만 이제 이러한 바이오 기업 특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하기는 좀 무섭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요. 자,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보다 조금 더 많이 쓰면은 전기요금 조금 더 쓰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이러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나는 누진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지난 8월에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가 무려 전체 가구의 4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들으시는 기업분들 여기서 한 반 정도는 최고 누진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 누진제 구간이 뭔가 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전체 가구의 40%가 최고 누진제를 적용받는 게 맞냐?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와 달리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을 좀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그래도 요즘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 살수록 전기 사용량은 늘어나게 되는 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왜 가구당으로 생각하냐? 인당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인당으로 계산하면은 1인 가구보다 4인 가구가 더 적게 내는데 왜 요금은 더 많이 내야 되냐? 이러한 논란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건수가 팬데믹 이후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망자 중 10명 중 7명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과로사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택배 노동자 중 사망자는 총 6명이었고, 그리고 2020년은 10명, 21년은 12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이후 살짝 꺾이긴 했지만 올해만 4명이나 사망하셨고요. 4명 모두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사가 아니라 과로사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업무 강도가 높다는 거 아니냐, 신체 무리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 길이 또 이제 지나가다가 택배 기사님들을 보면은 엘리베이터 있는 곳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죠. 그때는 조금 숨을 돌리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 이제 좀 가신다면은, 혹은 뭐 진짜 무거운 거 들고 가신다면은 누가 봐도 야, 저거는 과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보핍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기계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무거운 거 들 때 신체 부담이 크지 않은 그러한 기계의 도움이 빠르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 자사주 소각. 최근 네이버의 임원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번에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가 부양을 위해 주주 환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발행 주식의 1.5% 규모인 234만 주를 매입하고 전량 소각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매입과 소각을 작년 3년 일정으로 발표했던 계획과는 다른 프로그램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식에 오늘 네이버는 3% 상승하다가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또다시 보합까지 쪼그라들었는데, 앞으로 네이버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네이버의 차트를 보시면은 121선을 지지하는 모습도 살짝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 준다면은 금리 인하기에는 또 네카오 이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수혜를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관종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세계건설 자진상패. 자, 이마트에서 신세계건설 공개 매수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PF로 유동성 위기를 알아왔는데 공개 매수를 통해 상장 폐지하고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마트는 신세계건설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다음 달 29일까지 27.3%를 추가 매수한다고 합니다. 매수 가격은 한 주당 18,300원이라서 왼쪽에 보다시피 13%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 예상될 것 같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소액주주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 기름도 알고 계시죠. 이제 금리 인하기가 오면은 다시 건설주가 좋을 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주가 완전 박살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공개 매수해서 상패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노이즈는 분명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마트가 공개 매수에 실패할 일은 없을 거라고 하네요.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부금 주식 교환, 소수주주의 자녀 지분을 강제 매수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이제 정부 쪽에서 그다음에 금감원 쪽에서 눈을 좀 크게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날지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추석 용돈으로 자녀 주식 사주기 아마도 진행하신 기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어떤 주식을 사줬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기준 지금 미성년자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은 역시나 삼전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카카오, 현대차, 셀트리온, 삼바 사실상 뭐 코스피 탑10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이거를 당연히 봐야겠죠. 뭔가 봤더니 1등은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 마소, 알파벳, 인베스코 QQQ, 나스닥이죠 나스닥, 그리고 S&P 500 이러한 ETF를 지속적으로 사주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어렸을 때 이렇게 주식을 사주는 건 매우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100만원치 사줬는데 10년 뒤에 5천만원이 되었다고 증여세를 내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걸 생각해서라도 미리미리 주식을 사주는 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돼지 저금통에 돈 넣는 건데 그 돼지가 새끼 낳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마지막입니다. 태풍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징검다리 휴일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18호 태풍 끄라톤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태풍 경로는 예상이가 어렵지만 4일경에 제주도 인근을 지날 수 있다고 하니까 모두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태풍 영향으로 3일에서 5일 비가 좀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